기업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은 기업의 실적, 그중에서도 이익인데, 이익이 나지 않고 이익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놓고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투자의 승률을 높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승산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주를 한 몇십 % 올랐다고 진작에 팔아버리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고, 정말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그 수익의 잠재력이 분출될 때까지 충분히 들고 가라. 마이너스이거나 실적이 정말 부진하다가 이제 실적이 정말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간 그런 기업이거나, 또는 실적이 기존에 뭐 좀 지지부진했으나 한편으로는 이게 한 단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간 그런 기업들을 저는 실적 전환주로 분류하는 거고요. 애널리스트들 다수가 해당 종목을 추천하거나 주식의 60%를 기관이 소유하고 주요 잡지사 3개가 CEO를 띄워주면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 피터 린치의 6가지 주식 유형과 고성장주 투자의 매력 및 주의사항, 이 내용인데요. 에임 리치라고 이분이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정리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초기에 이제 저의 그 어떤 투자 접근법, 방법론을 가다듬되 뭐 기본이 된 책이었고요. 워낙 이분이 뭐 투자의 대가로서 뛰어난 뭐 성적을 거뒀고, 또 한편으로는 그 투자하는 방법론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잘 와닿았어요.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 책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의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생생하고 되게 실전적으로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에, 그리고 한 책에 담긴 사례를 보면 한 지금부터 30년 전점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새겨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뭐 읽는 사람마다 취하는 게 다르고, 또 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 각자 이제 특정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뭐 이런 거죠. 저라고 뭐 거기서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 책을 가지고 제 접근법의 기초로 삼았고, 모든 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였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뭐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책에서 이제 고성장주를 상대적으로 되게 강조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성장의 속도가 빠른 종목들 중심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그에 익숙해졌고,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에너지 전환 문제와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섹터 투자로 이어지게 됐다. 뭐 이런 또 히스토리가 나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이 책에서 되게 좀 많이 흡수했던 것은, 이분은 스몰캡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되어 있지만 성장성이 강할 수 있는 스몰캡들을 찾아서, 그리고 열심히 탐방하고, 제가 강조하는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고 해서 그렇게 회사들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그렇게 투자했다. 그렇게 투자한 결과 역사적으로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거의 구조적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또는 뭐 실적 전환주, 뭐 이런 종목들 좀 투자하고요. 경기순환주는 잘 투자하지 않는 편인데, 투자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피터 린치 경우에도 고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투자하긴 했으나, 뭐 어쨌거나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종목을 담아서 이제 포트를 운영하다 보니 6가지 유형의 그 종목들을 대부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유형들을, 주식의 유형들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또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좀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저성장주의 경우에 가능하면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저성장주에 투자할 이유는 없죠. 그 저성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장성이 다 했고, 과거에 이제 많이 벌었던 것들 때문에 자산으로 쌓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잘 벌었으나, 그래서 잘 벌었기 때문에 그걸 뭐 부동산도 사두고 건물도 사두고 또 공장 설비도 사두고 뭐 이런 기업들이지만,
현재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의 어떤 그 활력이 없어져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린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매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꾸준하게 은행 이자 이상으로 배당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성장을 활발하게 하다가 저성장 상태로 접어들게 된 기업들의 상당수는 좀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 회사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 이 배당 성향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성장이 다 했는데도 그냥 그걸 이른바 사주들, 대주주들, 개인 회사처럼 여기면서 배당에 인색한 그런 기업들 많죠.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뭐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저성장주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유형이고요. 저성장주는 사실은 2010년대 이후로 한국의 대다수 그 대기업들이 저성장 상태에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기본적인 산업들은 뭐 중화공업이라고 하죠. 뭐 이게 뭐 화학산업부터 해서 기계, 철강, 뭐 조선, 자동차, 그리고 뭐 각종 소비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좀 그 경기 순환주인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제 경제 규모가 상당히 작을 때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속 성장을 할 때는 경기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계속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기업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게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거나 정체하거나 심지어 쇠퇴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왜 2011년부터 박스피라고 놀렸죠. 주가 지수를 보면 횡보하기만 하고 어느 박스권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뭐 상당수의 기존 주력 산업들이 쇠퇴 또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영향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화학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계, 철강까지 다 뭐 성장을 거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나마 성장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었고 바이오 쪽은 뭐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한때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바이오 섹터가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큰 실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산업이었죠. 이게 이런 저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텔레그램 채널에 뭐 한때 이렇게 도는 그 내용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중공업,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뭐 포스코, 옛날에 2010년대에 뭐 포스코 투자하고 뭐 현대차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도 오히려 뭐 손실 나고 주가가 수익은 난다고 뭐 그러더라. 그리고 뭐 각종 은행주 투자했더니 수익이 안 나더라. 그건 근데 당연한 겁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데에도 투자해놓고 기업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은 기업의 실적 그중에서도 이익인데 이익이 나지 않고 이익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놓고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성장주 중에서도 정말 뭐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저성장주에 투자해놓고 수익 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량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사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2차 섹터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 기업들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성장주라는 게 있으나 여러분들이 저성장주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더구나 한국은 배당조차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쓱 매력적이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 대형 우량주는 저성장주보다는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연 한 10에서 12% 수준으로 이익이 성장한 튼튼한 종목들이 대형 우량주에 해당하는데 이런 대형 우량주는 경기 침체나 정시가 좋지 않을 때에도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그리고 큰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적절한 때에 잘만 매수하면 대형 우량주도 꽤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고 이제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이제는 뭐 성장의 속도가 이제 몇 년간에 걸쳐 보시면 조금 이렇게 막 그렇게 가파르지 않죠. 사이클이 올 때는 업사이클이 올 때는 실적이 팍 증가했다가 또 그 다음에 뭐 한 2년 3년은 또 실적이 부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구간들이 이제 평균 내버리면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현대차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대응에 따라서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이제 좀 대형 우량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리튬 사업을 하기 전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회사, 예, 뭐 이런 회사도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고성장주, 예, 당연히 이제 피터 린치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들이고요. 최소 연간 20에서 25% 성장하는 강소기업으로 예, 수십 배, 경우에 따른 수백 배의 수익률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뭐 고성장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고성장주에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뭐 한국에 제가 이제 대체로 산업 구조로 봤을 때는 예, 2차 전지 섹터만큼 앞으로 예, 한동안 예, 고성장할 섹터가 드물고 예, 그 섹터 안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 투자했을 때 예, 투자의 승률을 높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예, 승산이 가장 높겠죠. 굳이 뭐 2차 전지 섹터 같이 이렇게 고성장하는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제껴놓고 투자한다? 그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합리적인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장 섹터가 아니라고 해서 뭐 고성장하는 기업이 안 나오냐? 전혀 안 그렇죠. 예, 고성장하는 기업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한때 투자했었던 노바텍이라는 연구 자석 만드는 업체도 그랬고 넥스틴처럼 뭐 지금은 뭐 지난 반도체 경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금 예, 지난해부터는 좀 지지부진해졌지만 예, 그 전에 상당히 고속 성장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이왕 투자하는 거라면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예, 이를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어쨌거나 고성장주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주를 한 몇십 퍼센트 올랐다고 예, 진작에 팔아버리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고 정말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예, 그래서 정말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그 성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면 10배, 20배 또는 100배의 어떤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의 잠재력이 분출될 때까지 충분히 들고 가라는 권유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성장주 매도 시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월마트 같으면 월마트는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성장한 마트 프랜차이즈죠. 예, 근데 한국은 사실은 뭐 월마트 같은 회사가 나올 수가 없죠. 워낙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뭐 미국은 워낙 이제 시장이 크니까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신규 매장 정설이 줄어들거나 애널리스트들 다수가 해당 종목을 추천하거나 주식의 60%를 기관이 소유하고 주요 잡지사 3개가 CEO를 띄워주면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들 달라들어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피터 린치가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오르기 전에는 절대 소개 안 하고 한참 오르고 나면 서로 못난이 경쟁하듯이 틀려도 함께 틀리는 그래서 안전하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리고 손실내는 종목들을 추천한다고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들 다수가 해당 종목을 추천하면 매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동일 점포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신규 매장의 실적이 아쉬운 경우 핵심 직원 여럿이 경쟁회사로 이직할 경우 등등 이렇게 이제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꺾이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나올 때 그 매도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 뭐 경기 순환주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한국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산업이 사실 경기 순환주에 가깝습니다. 뭐 기계, 철강, 화학, 예, 뭐 조선, 통신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동차, 항공기도 그렇고 반도체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지만 뭐 긴 흐름에서 보면 계속 이제 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예, 경기 순환주의 성격이 되게 강한 거죠. 경기 순환주는요, 저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경기 호황기에는 대형 우량주보다 빠르게 상승하지만 경기 불황에는 손실이 이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저도 경기 순환주는 그렇게 막 비중을 실어서 이제 투자한 적이 잘 없는데 21년에 이제 경기 순환주도 주가가 이제 꽤 올라가는 예, 그런 시장 흐름이 있어서 투자했다가
좀 재미를 많이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 이후로는 경기 순환주는 가능하면 진짜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도화학 같은 회사, 예, 실적이 잘 난다고 해서 이제 진짜 투자했고 한때는 상당한 뭐 2배 이상의 그런 수익이 나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은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바닥일 때 이전에 이미 이제 좀 바텀 아웃을 하고 바닥을 벗어나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실적이 계속 고점을 찍는데도 결국은 이게 피크아웃 논리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고점이 나오면 이게 고점이다,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이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퍼 관점, 예를 들어 영업이익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낮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실적이 한창 날 때는 이게 연간 추정 실적 영업이익의 뭐 3배도 안 되는 시총을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피크아웃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실적이 계속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뭐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났다가 한 해는 뭐 100억이 났다가 또 다른 해는 뭐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다가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펄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적이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올 때의 매긴 값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왜? 예, 이 회사는 도로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기 순환주들이 대체로 그 높은 멀티플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서 실적이 덜쭉날쭉한 회사들, 아니 뭐 퍼가 지금 뭐 실적 한참 잘 날 때 그때 뭐 퍼가 3배, 2배, 뭐 4배밖에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아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왜 뭐 주가가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요, 그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싸 보이지만 싼 게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장의 질이 좋지가 않은 거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 매도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때,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악화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악화되기 전에 팔아야 되더라고요. 정말 좋다 막 이제 절정으로 막 달려갈 때, 예, 그때 팔아야지. 악화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회생주는 파산하거나 뭐 정말 실적이 망가졌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극적으로 회생하는 경우, 예, 이걸 이제 회생주라고 하죠. 회생주는 한번 이렇게 망가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뭐 각종 부실 요인, 리스크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지 않고 투자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남아있던 부실들이 붉어지면서 이제 다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뭐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게 뭐냐면 크루셜텍이라는 뭐 얼마 전에 뭐 저 상장 폐지된다고 뭐 정리매매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한 몇 년 전에 실적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막 그 중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공급해서 굉장히 이제 매출이 커졌다가, 예, 이제 사드 사태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몰락했던 기업이고 몇 년간 적자내다가 턴어라운드 직전에 어떤 조짐이 보여서, 그리고 이제 외부 뭐 투자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회생하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인 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투자하고 또 회원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가 결국 이제 회생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결국 더 악화돼서 적자를 거듭하다가 상장 폐지까지 이제 됐거든요. 사실 제 투자 히스토리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실패나 실수 없는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실수할 거고요. 그러나 다만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또는 그 실패의 크기를 줄이는 것, 실수의 빈도를 줄이는 것, 이런 것이 현명한 투자자이지,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어떤 뭐 실수나 어떤 손실의 경험이 전혀 없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없다고 장담은 못해요. 다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훨씬 더 현명해지고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도 더 잘 알게 됐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인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어쨌거나 회생주는 그만큼 투자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회생주는 아니지만 제가 약간 이제 개념을 조금 변형해서 실적 전환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많이 고릅니다. 지금도 꽤 그 실적 전환주는 사실 좀 많이 고르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조적 성장성이 워낙 강해지는 섹터에 이제 투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환주의 성격이 되게 강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유심히 봅니다. 제가 의미하는 실적 전환주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요. 하나는 마이너스를 막 기록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실적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이런 실적 전환주를 투자하더라도 실적이 확실히 전환하는지 그리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어떤 리스크 요인 또 부실 요인들은 다 웬만큼 정리가 됐는지 충분히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마이너스이거나 실적이 정말 부진하다가 이제 실적이 정말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간 그런 기업이거나 또는 실적이 기존에 뭐 좀 지지부진했으나 한편으로는 이게 한 단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간 그런 기업들을 저는 실적 전환주로 분류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2차 전지 섹터가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이야기 드립니다만 제가 투자하는 걸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실적 전환주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걸 한편으로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를 그동안 투자하지 않다가 21년 4월부터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한편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배터리 고객사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투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회사를 미리 발굴하면 그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모멘텀들이 발생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죠.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액을 외강조했는데요. 소재 업체들 가운데 가장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었어요. 지난해 들어와서도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양극재라든지 리튬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을 받았지만 오히려 뭐 동박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소재 섹터들은 사실 조정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거의 뭐 바닥 구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전해액 업체들 중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한 실적 전환주는 실적 전환이 된 상태에서 실적의 성장성이 꺾일 때까지 그때는 말씀드리지만 회생주이지만 그 회생하고 나서 고성장주로 변모해가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찾습니다. 자산주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부동산 등 저평가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금, 부동산, 특허, 권리, 기술, 브랜드 가치 등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때 크게 급등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 주가는 제가 안 봤는데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시총을 뛰어넘는 그냥 부동산 가치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종목이기도 했고요. 사마알미늄의 이제 경쟁업체이기도 한데 DI 동일이라고 뭐 저희 연구소가 결국 소개하거나 또는 현재 제가 뭐 전혀 보유하고 있거나 한 기업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회사가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양극박 업체로서 상대적으로 사마알미늄에 비해서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제 좀 시장의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영등포 쪽인가 굴구 쪽인가에 보면 그 회사의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그 부동산을 팔아서 그 사업 자금으로 캐파 증설 자금으로 쓸 계획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주목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기업도 어쨌거나 이제 건자재 사업, 건설업 쪽을 하다 보니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밸류 프로그램 뭐 가동한다고 할 때 전액 업체가로서가 아니라 이런 부동산 가치 때문에 8만 원대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죠,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라든지 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까지도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뭐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실적 잘 올릴 때 차폐자석에 관한 특허 때문에 보호받고 있었던 그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주는 한국에서는 지금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한국의 자산주들 대부분이 대체로 좀 성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산주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장을 장착해가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자산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갖고 있죠. 부지부터 해서 설비까지 뭐 얼마나 큰 자산들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뭐 2차 이제 소재 쪽 자회사들 그리고 직접 리튬 그 생산 공급하는 그런 이제 승장성 높은 사업, 광물 소재 사업 쪽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산주이면서 한편으로는 성장의 가치를 이제 장착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경기 순환주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산주의 특징도 일부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이제 동아일렉트로라는 그 회사를 일찌감치 이제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이제 성장성이 이제 커지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주목을 받는 이런 단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개의 유형을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30년 후에 미국이 아닌 한국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가면 갈수록 이제 저성장 그 구조가 너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라는 굉장히 이제 고성장하는 섹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산업에 2차 전지 섹터가 없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산업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업의 어떤 활력이 얼마나 떨어지게 느껴지겠습니까? 2차 전지 고성장주 중에서도 단순히 고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이제 부르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피터 린치도 그 이야기 합니다. 같은 값이라면 수익을 잘 내주는 고성장주에 투자하지 왜 수익을 내주지 못하는 게으름뱅이에게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거든요, 책에서. 수익을 잘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고성장 섹터에 투자하면 될 것을 왜 성장하지 못하는 섹터나 또는 경기 순환주에 처박아 되구나.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